청담 로열 아카데미의 아침은 언제나 값비싼 향수 냄새와 차가운 야망의 공기로 시작되었다. 복도를 따라 늘어선 통유리창 너머로 잘 가꾸어진 정원이 보였고, 그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대리석 바닥을 눈부시게 비추었다. 이곳의 학생들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제들로 그들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그들 사이를 한세리는 하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조용히 걷고 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소리와 감촉, 그리고 냄새로 이루어져 있었다. 눈아픈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지만 그 어둠은 오히려 다른 감각들을 예리하게 벼려내는 숫돌과도 같았다. 세리는 복도를 울리는 수많은 발소리들을 구분할 수 있었다. 묵직하고 자신감 넘치는 구두 소리는 대부분 남학생들의 것이었고,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는 유행에 민감한 여학생들의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거만하고 요란한 발소리는 언제나 강지훈의 것이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의 발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와 아첨하는 목소리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세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올 상황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의 괴롭힘은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교묘하고 잔인한 심리적 압박에 가까웠다. 그녀의 세계를 뒤흔들고 그녀의 평정을 깨뜨리는 것을 즐기는 듯했다. 아니나 다를까, 강지훈의 무리가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일부러 어깨를 툭 쳤다. 중심을 잃은 세리가 잠시 휘청거렸지만 지팡이로 바닥을 짚으며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다. 그녀의 손끝으로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과 지팡이의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다. 어머, 미안해서 어쩌나 눈이 안 보이니 앞을 제대로 못 본 모양이네. 조롱 섞인 여학생의 목소리가 귀를 파고들었다. 주변에서 억지로 참는 듯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세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에게 더 큰 자극제가 되었다. 강지훈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값비싼 가죽 구두가 세리의 지팡이 끝에 닿았다. 그가 내뿜는 시가향과 섞인 비싼 스킨 냄새가 역하게 코를 찔렀다. 야, 한세리, 장학금으로 학교 다니는 기분은 좀 어때? 우리랑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줄 알아야지. 그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리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이 없었지만 그 어떤 눈보다도 깊고 고요한 심연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이런 반응이 강지훈을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언제나 주목받고 숭배받는데 익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눈먼 계집애는 자신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왜 대답이 없어 번거리라도 된 건가? 지훈의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다. 그는 손을 뻗어 세리가 들고 있던 점자책을 낚아챘다. 묵직한 책이 그의 손에 들리자 세리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 책은 다가오는 중간고사의 핵심 교재였다. 특수 제작된 것이라 구하기도 어려웠고 그녀에게는 눈이나 다름없는 중요한 물건이었다. 그의 손에서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파르르 하고 들렸다. 주변의 공기가 긴장으로 팽팽해졌다. 지훈의 무리조차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어 숨을 죽였다. 그는 마치 왕좌에 앉은 폭군처럼 세리의 반응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애원하거나 울거나 분노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세리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차분함이 그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만들었다. 그는 책을 높이 쳐들었다. 이딴 건 필요 없지 않아. 어차피 내 미래처럼 캄캄할 텐데. 그 말과 함께
그는 책을 복도 한가운데 있는 분수대를 향해 던져버렸다. 묵직한 책이 물에 빠지는 소리가 첨벙하고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차가운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중 몇 방울이 세리의 뺨에 와닿았다. 주변은 순간 정적으로 휩싸였다. 학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너무 심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지훈에게 맞서는 사람은 없었다. 그의 뒤에는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젖은 뺨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마치 눈물처럼 보였다. 강지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이 강철 같은 계집애에게 균열을 냈다고 생각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무리를 이끌고 유유히 자리를 떴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그를 둘러쌌던 학생들도 하나둘씩 흩어졌다. 복되는 차가운 침묵과 젖은 책, 그리고 세리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분노를 터뜨리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분수대 쪽으로 걸어갔다. 지팡이로 더듬거리며 물에 빠진 책의 위치를 찾았다. 차가운 물속으로 손을 넣어 흠뻑 젖어버린 책을 건져 올렸다. 종이는 물을 먹어 흐물거렸고 도단한 점자들은 힘없이 뭉개져 있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게 된 책을 가슴에 품은 채 그녀는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날 오후 세리는 옥상 정원을 찾았다. 이곳은 학생들이 잘 찾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그녀가 유일하게 평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였다. 서늘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젖은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가락으로 뭉개진 점자들을 천천히 더듬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강지훈의 목소리와 책이 물에 빠지던 소리, 그리고 주변의 비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학교에 온 것은 할아버지의 뜻이었다. 평범한 학생으로 위장한 채 세상의 민낯을 직접 겪어보라는, 부모님과 시력을 앗아간 끔찍한 사고 이후 그녀를 과잉보호하려는 할아버지와 세상과 단절될 수 없다는 그녀 사이의 타협점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녀가 마주한 세상은 생각보다 더 잔혹하고 비열했다. 그들은 단지 그녀가 약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짓밟으려 했다. 지금까지 그녀는 침묵으로 대응했다. 무시가 최선의 방어라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강지훈은 선을 넘었다. 그는 그녀의 육체가 아닌 그녀의 세상을 공격했다. 그녀의 눈과 다름없는 책을 망가뜨림으로써 그녀의 의지와 존엄성을 짓밟으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세리는 그 선전포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하는 그림자로 살지 않으리라.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작은 진동이 울렸다.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다. 화면은 보이지 않았지만 음성인식과 특수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는 누구보다 능숙하게 기기를 다룰 수 있었다. 그녀는 전화번호부에서 김비서라는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였다. 그는 그녀의 할아버지가 붙여준 충직한 비서이자 보호자였다. 세리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김 비서님,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그녀의 말에는 이전에는 없던 차가운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태아그룹, 그리고 강지훈에 대한 모든 자료를 원해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요. 그의 개인적인 약점,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태아그룹이 숨기고 있는 비리까지 샅샅이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청은망은과도 같았다. 전화기 너머의 김 비서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세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회장님의 명령 때문에 직접 개입할 수 없었다. 그는 아가씨가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온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분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모든 정보를 아가씨의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젖은 책을 정원 한편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다. 더 이상 그것은 필요 없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새로운 눈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복수라는 이름의 눈. 그녀는 옥상 난간으로 다가가 도시의 소음을 들었다. 수많은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빌딩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 이 모든 것이 뒤섞여 거대한 교향곡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그 소음 속에서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상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청담 로열 아카데미의 불쌍한 맹인 장학생 한세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유진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한세리였다. 그리고 그녀의 적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입게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잔혹한 드라마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세리는 천천히 등을 돌려 옥상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의 하얀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복도를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성벽을 향해 진격하는 군대의 북소리처럼 장엄하고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학생들은 여전히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이제 그들의 시선이나 말은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훨씬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교실로 돌아왔다. 아직 수업이 시작되기 전이라 교실은 소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가 조용히 앉았다. 주변의 소음 속에서 그녀는 강지훈의 목소리를 정확히 골라냈다. 그는 친구들에게 오늘 아침의 일을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자만이 가득했다. 세리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의 미래를 머릿속에 그렸다. 그의 오만함이 어떻게 그를 파멸로 이끌게 될지를. 세리는 가방에서 새로운 점자책을 꺼냈다. 김 비서가 언제나 여분을 준비해 두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점자 위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공부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거대한 체스판을 그리고 있었다. 강지훈과 태아그룹은 그녀의 체스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첫 수를 둘 차례였다.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첫 수를. 수업이 시작되고 교실은 조용해졌다. 교사의 목소리가 공기를 채웠지만 세리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세상에 깊이 몰두해 있었다. 눈앞의 어둠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생각을 더욱 깊고 날카롭게 만드는 거대한 공간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녀는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다듬고 승리를 예감했다. 강지훈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깨운 것이 가엾은 어린 양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칼을 갈아온 굶주린 늑대였다는 사실을. 며칠 동안 한세리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강의실과 도서관, 그리고 기숙사를 오가는 단조로운 생활을 이어갔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지훈의 잔인한 장난에 위축된 것처럼 보였다. 그를 마주칠 때면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길을 비켜주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강지훈과 그의 무리는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고 한세리는 이미 그들의 기억 속에서 패배자로 낙인 찍혀 잊혀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세리는 거대한 방역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매일 밤 기숙사 방에서 그녀는 김 비서가 보내온 방대한 양의 정보를 분석했다. 그녀의 노트북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특수 제작된 것으로 화면의 모든 텍스트를 정확한 음성으로 변환해 주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점자 키보드를 두드리며 수십 개의 창을 동시에 열고 정보를 조합했다. 그녀의 방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정보 조각들이 충돌하고 재구성되는 소리로 가득했다. 김 비서가 보내온 자료는 태아그룹의 재무제표부터 강지훈의 개인 SNS 계정, 그리고 그의 주변 인물들의 신상 정보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었다. 세리는 목표물을 신중하게 골랐다. 첫 번째 목표는 강지훈이 아니었다. 섣불리 왕을 공격하는 것은 하수의 전략이다. 그녀는 왕의 가장 단단한 성벽이라고 믿는 곳.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약한 균열을 가진 곳부터 무너뜨리기로 했다. 그녀의 레이더에 포착된 인물은 박민혁이었다. 박민혁은 국내 최대 수입차 딜러십을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로 강지훈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행동대장이었다. 그는 머리 쓰는 것보다 주먹과 돈을 앞세우는 데 익숙했고 성격이 다혈질이며 과시욕이 강했다. 세리는 그의 SNS를 샅샅이 훑었다. 그의 계정은 값비싼 자동차, 명품 시계, 그리고 파티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특히 그는 최근에 구입한 한정판 스포츠카에 대한 비정상적인 애착을 보였다. 그것이 그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세리는 박민혁의 온라인 활동 패턴을 분석했다. 그는 여러 자동차 동호회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차를 뽐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글을 자주 올렸다. 세리는 그가 사용하는 아이디와 은어, 그리고 글을 쓰는 습관까지 파악했다. 며칠간의 분석 끝에 그녀는 박민혁이 이번 주말에 불법 스트리트 레이싱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장소는 인적이 드문 인천의 한 공사 중인 도로였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기다리던 기회였다. 작전은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세리는 먼저 대포폰과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그리고 박민혁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제네시스라는 아이디로 가입했다. 그녀는 박민혁의 차보다 한 단계 낮은 성능의 국산 스포츠카를 소유한 것처럼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겸손한 태도로 그의 차를 칭찬하며 접근했다. 과시욕에 굶주려 있던 박민혁은 쉽게 미끼를 물었다. 그는 세리가 조작한 인물에게 우월감을 느끼며 여러 가지 정보를 술술 불었다. 레이싱 경기가 열리기 하루 전, 제네시스는 박민혁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민혁님, 이번 주말 레이싱에 저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민혁님의 운전 실력은 제 비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차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발은 간결하지만 날카로웠다. 박민혁은 즉시 격분했다. 감히 국산차 따위를 타는 놈이 자신을 평가한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붓듯 세리는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민혁 씨, 차는 좋은데. 운전은 발로 하나 기계로 변조된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박민혁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다. 너 누구야? 당장 나와. 제네시스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경기에서 보면 알겠지. 네가 내 차에 배기가스나 맞게 될 테니 뒤에서 잘 따라오라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박민혁의 머릿속은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네시스라는 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짐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합리적인 판단 능력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오직 승리, 그것도 압도적인 승리만을 생각하게 되었다. 세리는 그의 심리가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만족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대를 완성하는 일뿐이었다. 레이싱 당일 밤, 세리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경찰청 민원 사이트에 접속해 익명으로 신고글을 작성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인천 XX지구에서 폭주족들이 불법 레이싱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일이라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시간을 계산하여 레이스가 거의 끝날 무렵의 시간을 신고 내용에 포함시켰다. 그녀의 목표는 경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각, 인천의 도로는 수십 대의 튜닝된 자동차들이 내뿜는 굉음으로 가득 찼다. 박민혁은 출발선에서 자신의 M에 앉아 엔진을 공회전시키며 제네시스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되어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겁을 먹고 도망쳤다고 수군거렸다. 분노와 허탈감에 휩싸인 박민혁은 자신의 화를 엉뚱한 곳에 풀기로 했다. 그는 다른 참가자들을 압도적인 실력으로 짓밟아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었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박민혁은 미친 듯이 질주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제네시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이는 그의 운전을 더욱 난폭하고 무모하게 만들었다. 그는 코너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아슬아슬한 곡에 운전을 반복했다. 다른 차들이 그의 기세에 눌려 뒤로 처졌다.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그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그 순간 과열된 타이어가 한계에 다다르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버렸다. 통제 불능 상태가 된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몇 바퀴를 구른 후에야 멈춰 섰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차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몰려들었고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익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을 덮친 것이다. 참가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지만 사고 현장에 있던 박민혁은 그대로 체포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이 사건은 인터넷 뉴스를 장식했다. 태하그룹 손자, 불법 레이싱 중 대형 사고. 현장에서 체포. 기사에는 찌그러진 스포츠카 사진과 함께 경찰에 연행되는 박민혁의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 실렸다. 이 소식은 청담 로열 아카데미에도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학생들은 도서관과 복도에 모여 수군거렸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범죄자로 전락한 순간이었다. 강지훈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어리석은 짓으로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박민혁은 평소에도 무모했지만 이 정도로 이성을 잃지는 않았다. 누군가 그를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적 라이벌이나 평소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다른 재벌가의 자제를 의심했다. 하지만 그의 의심 목록에 한세리의 이름은 없었다. 눈먼 장학생 소녀가 이런 일을 꾸밀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세계 밖에 있는 존재, 무시해도 좋은 미물에 불과했다. 그는 박민혁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이 사건의 배후를 찾아내어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분노는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 모든 소동의 중심에서
한세리는 도서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어폰을 통해 뉴스 기사를 음성으로 듣고 있었다. 박민혁의 추락, 강지훈의 분노, 학생들의 조롱 섞인 뒷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기쁨도, 만족감도 아니었다. 그저 차가운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를 위한 심판의 시작이었다. 박민혁은 자신의 오만함과 무모함 때문에 무너졌다. 그녀는 단지 그가 스스로 파멸할 무대를 마련해 주었을 뿐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지훈과 그를 둘러싼 부패한 성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 그녀는 조용히 책을 덮었다. 첫 번째 말을 성공적으로 옮겼다. 이제 다음 수를 둘 차례였다. 그녀의 체스판 위에서. 왕은 아직 자신이 목표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박민혁 사건의 여파는 생각보다 오래갔다. 그는 무기한 정학 처분을 받았고 그의 아버지는 언론의 압박에 못 이겨 공식적으로 사과해야만 했다. 청담 로열 아카데미에서 박민혁이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금기어가 되었다. 강지훈의 곁에는 여전히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지만 이전과 같은 절대적인 위세는 조금 꺾인 듯 보였다.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한세리는 그 모든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복도를 지날 때 자신을 향하던 노골적인 조롱의 목소리들이 줄어들었다. 대신 호기심과 알 수 없는 경계심이 담긴 수군거림이 그 자리를 채웠다.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박민혁의 갑작스러운 몰락은 학생들로 하여금 권력의 영원성에 대해 희미한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세리는 이 작은 변화를 즐겼다. 그것은 그녀의 계획이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주말이 되자 김 비서가 약속된 장소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요란하지 않은 검은색 세단을 타고 평범한 운전기사처럼 보였다. 세리가 차에 오르자 그는 부드럽게 차를 출발시켰다. 차 안은 외부의 소음과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아가씨, 지난 며칠간 별일 없으셨습니까? 김 비서가 백미러로 그녀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걱정이 묻어났다. 괜찮아요. 비서님, 오히려 전보다 더 조용해져서 편해요. 세리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박민혁 건 아주 깔끔하게 처리되었더군요. 역시 아가씨입니다. 김 비서의 칭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다. 세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저는 그저 작은 무대를 마련해 주었을 뿐이죠. 그녀의 담담한 대답에 김 비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세리의 이런 냉철한 모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다. 5년 전, 끔찍한 사고가 있기 전의 아가씨는 지금과 전혀 다른 아이였다. 웃음이 많고 햇살처럼 따뜻했다. 그 기억은 언제나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차 안의 침묵 속에서 세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흘러갔다. 그녀의 눈앞은 언제나 어둠이었지만 기억 속의 풍경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감미로운 재즈 음악, 어머니의 부드러운 노랫소리와 운전대를 잡은 아버지의 든든한 옆모습. 13살의 세리는 뒷좌석에 앉아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그날은 그녀의 생일이었고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코끝을 맴돌던 달콤한 케이크 냄새와 부모님의 따뜻한 전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 귀를 찢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과 금속이 찌그러지는 굉음, 그리고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엄청난 충격. 그녀의 몸은 공중으로 떠올랐고 그 순간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자신을 감싸 안는 것이 느껴졌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그녀의 귀에 남은 것은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신음,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킨 침묵뿐이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완전한 어둠으로 변해 있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기계들이 내는 규칙적인 신호음이 그녀가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눈을 뜨려고 했지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빛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도 잃었다. 그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절망이 그녀의 목을 틀어막고 온몸을 마비시켰다. 그때 거칠고 슬픔에 잠긴 목소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세리야, 하레비다. 유진그룹의 한 회장, 그녀의 할아버지였다. 평생을 철강처럼 단단하게 살아온 노인의 목소리는 그때만큼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사고의 진실을 알려주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태아그룹과의 적대적 인수합병 전쟁 중에 벌어진 계획된 살인이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차를 덮친 것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어린 세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와 증오는 그녀의 온몸에 새겨졌다. 세상에는 악마들이 살고 있단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지. 내 부모는 그 악마들에게 희생당한 개다. 한 회장은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의 손은 분노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러니 너는 강해져야 한다. 그들보다 더 지독하고 더 영리해져야 해. 다시는 당하지 않으려면. 그날 이후 한세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했다. 시력을 잃은 대신 다른 감각을 극대화하는 훈련을 받았고 세계 최고의 석학들로부터 경제, 법률, 심리학을 배웠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복수심은 그녀를 움직이는 유일한 연료였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완벽한 후계자로 키우면서 동시에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숨겼다. 유진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는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18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마지막 시험을 제안했다. 이제 너는 세상으로 나갈 것이다. 하지만 유진의 손녀가 아닌 가난한 장학생 한세리로 네 발로 직접 세상의 밑바닥을 걸어보거라. 힘없는 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들의 고통을 느껴라. 그리고 기억해라. 네가 앞으로 지배해야 할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그것이 바로 그녀가 청담 로얄 아카데미에 오게 된 이유였다. 차는 어느새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별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높은 담장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완벽하게 격리된 곳이었다. 이곳에서만큼은 그녀는 한세리가 아닌 한세리 아가씨였다. 차에서 내리자 집사들과 사용인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하고 아늑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학교의 차가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회장님께서는 화상회의 중이십니다.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비서의 말에 세리는 곧장 서재로 향했다. 거대한 서재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음성으로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태아그룹 관련 모든 자료, 메인 스크린에 출력해 그녀의 명령에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의 복잡한 조직도와 재무 정보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촉각으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특수 단말기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단말기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김 비서가 정리해온 자료들은 실로 방대했다. 태아그룹은 건설, 화학,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어발처럼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강지훈의 아버지인 강만철 회장이 있었다. 그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세리는 강만철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그리고 불법적인 내부 거래의 흔적들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정보들을 조합해 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백 개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부서지기를 반복했다. 강지훈과 박민혁 같은 어린애들의 장난은 이 거대한 부패의 성에 비하면 사소한 먼지에 불과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몇 명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아그룹이라는 부모님의 목숨을 앗아간 괴물의 심장을 꿰뚫어야 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서재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한 회장이 들어왔다. 나이가 들고 병을 얻어 몸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한 칼날처럼 살아있었다. 준비는 잘 되어가느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네. 할아버지, 이제 성의 외벽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회장은 스크린에 떠있는 복잡한 데이터들을 바라보았다. 강만철은 교활한 뱀 같은 놈이다. 꼬리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게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가 아니라 뱀이 먹이를 삼키는 길목을 노릴 생각입니다. 세리의 대답에 한 회장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자신의 손녀가 자신을 뛰어넘는 괴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말하거라. 유진의 모든 것을 내게 실어주마. 아니요, 할아버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세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전쟁은 제 힘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유진의 이름은 마지막 순간에 저의 승리를 확인하는 깃발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있었다. 한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관객으로서 자신의 손녀가 연출하는 잔혹하고도 화려한 복수극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날 밤, 세리는 별장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밤을 새웠다. 그녀의 손끝에서 태아그룹의 비밀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분석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원수를 해부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주말 동안의 재충전과 분석을 마친 한세리는 다시 청담 로얄 아카데미라는 전쟁터로 돌아왔다. 그녀의 머릿속은 태아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에 대한 정보로 가득 차 있었다. 서류상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목소리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장소는 바로 강지훈의 입이었다. 강지훈은 오만함의 결정체였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으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성격은 종종 부주의함을 낳는 법이다. 세리는 그가 학교 내의 특정 장소에서 종종 아버지인 강만철 회장과 통화하며 사업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떠벌린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 장소는 상위 계층 학생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로열 라운지였다. 그곳은 그녀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곳이었다. 따라서 그녀는 직접 들어가는 대신 자신의 귀를 그곳에 심어두기로 했다. 작전은 아침 일찍 시작되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등교하여 로열 라운지 근처 복도를 지나갔다. 김 비서가 특수 제작한
소형 무선 도청 장치는 평범한 만년필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무리가 라운지로 향하는 길목에서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손에 들고 있던 몇 가지 물건을 떨어뜨렸다. 그 중에는 만년필도 포함되어 있었다. 만년필은 계산된 각도로 미끄러져 라운지 입구의 화분 아래로 굴러 들어갔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더듬거리며 다른 물건들만 챙겨 자리를 떴다. 그녀의 계획은 학교의 청소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매일 아침 청소 직원들은 복도를 돌며 바닥을 청소하고 분실물을 수거했다. 그리고 그 분실물들은 각 구역에 지정된 장소, 즉 로열 라운지에서 나온 물건은 라운지 내 분실물 보관함에 보관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이수진이었다. 그녀는 최근 급부상한 IT 기업 대표의 딸로 전통적인 재벌 가와는 약간 거리가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무리에 속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의 천박하고 잔인한 행동에 늘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우연히 복도 모퉁이에서 한 세리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무언가 부자연스러웠지만 그저 눈이 보이지 않아 생긴 실수라고 넘겨짚었다. 하지만 이수진의 시선은 계속해서 한 세리에게 머물렀다. 박민혁 사건 이후 그녀는 이 조용한 맹인 소녀에게서 이상한 위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폭풍의 눈처럼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혼자 고요했다. 그 고요함은 약자의 체념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는 포식자의 침묵처럼 느껴졌다. 이수진은 자신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세리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오후가 되자 세리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녀의 노트북에 연결된 수신기에 미세한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다. 만년필이 성공적으로 라운지 내부에 안착한 것이다. 그녀는 도서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꼈다. 곧이어 강지훈과 그의 친구들이 라운지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소파에 몸을 던지며 시시덕거렸다. 대화 내용은 주로 박민혁을 조롱하거나 새로 나온 스포츠카에 대한 것이었다. 세리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이런 쓰레기 같은 대화가 아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마침내 강지훈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그는 거들먹거리며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왜요? 그의 목소리 톤이 약간 높아졌다. 그는 친구들에게 과시하려는 듯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전환했다. 수화기 너머로 강만철 회장의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훈이냐? M&A 건 말이다. 다음 주에 최종 승인이 날 것 같다. 강만철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다. 그래요, 그거 잘 됐네요. 강지훈이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손을 써야 할 곳이 있다. 국토부의 박 의원. 그 양반이 끝까지 뜸을 들이고 있어. 이번 주말에 약속을 잡아놨으니 네가 직접 가서 선물을 좀 전달하고 와라. 강만철의 말은 노골적이었다. 제가요, 귀찮게 그런 걸 왜 제가 해요. 김비서 시키면 되잖아요. 강지훈이 투덜거렸다. 강만철의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멍청한 놈, 이런 일은 가장 믿을 수 있는 핏줄이 직접 하는 거다. 그래야 뒤탈이 없어. 비자금 계좌에서 5억짜리 수표 한 장.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여온 시계 컬렉션. 그렇게 챙겨서 조용히 다녀오너라. 알겠나? 그의 말 속에는 뇌물을 의미하는 분명한 암시가 담겨 있었다. 도서관 구석에서 세리의 손가락이 녹음 버튼 위에서 멈췄다. 그녀의 심장이 미세하게 빠르게 뛰었다. 이것이었다. 태아그룹의 부패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 그녀는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려 녹음 파일을 즉시 암호화된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했다.
강지훈은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통화를 마쳤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이 가장 무시하던 존재의 귀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시각. 이수진은 복도를 지나가다 로열 라운지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에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유리문 너머로 강지훈이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듯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그 순간 반대편 복도에서 한세리가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의 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고요한 세계 속을 걷는 듯 보였다. 라운지 안에 있던 강지훈의 친구 중 한 명이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마시고 있던 음료수 캔을 복도로 굴렸다. 깡통은 대구르르 소리를 내며 정확히 한세리가 걸어오는 길목으로 굴러갔다. 이수진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녀는 한세리가 깡통에 걸려 넘어지거나 놀라서 당황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세리는 넘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지팡이 끝이 깡통이 굴러오는 미세한 소리와 바닥의 진동을 감지한 듯 굴러오는 깡통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반 발자국 옆으로 비켜서서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침착해서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깡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다. 라운지 안에서는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자 실망한 듯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한세리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강지훈 무리의 유치함과 잔인함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한세리의 흔들림 없는 존엄성에 대한 경외감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이 부패하고 비겁한 세계의 일부라는 사실에 처음으로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방관자로만 머물지는 않겠다고. 세리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면서 도청 장치를 통해 들려온 마지막 소리를 기억했다. 깡통이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 이후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던 누군가의 희미한 발소리. 그 발소리의 주인은 이수진이었다. 세리는 그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아직 이수진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양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예상치 못한 아군이 될지도 모른다. 모든 것은 시간이 말해줄 것이었다. 한세리가 손에 넣은 녹음 파일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비수는 가장 정확한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향해 찔러 넣어야 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강만철과 강지훈의 대화를 수백 번도 더 반복해서 들었다. 모든 단어, 모든 억양, 심지어 그들의 숨소리까지 분석하며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그녀는 이 증거를 검찰이나 대형 언론사에 넘기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태아그룹의 영향력은 이미 사회 곳곳에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다. 성급하게 증거를 공개했다가는 뱀의 꼬리만 자른 채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거대한 성벽에 작은 균열을 내는 것이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 아주 미세하지만 깊은 균열을 만들어 성 전체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 그녀의 선택은 이코노믹 저널이라는 인터넷 기반의 소규모 경제 매체였다. 그곳은 대형 언론사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기업의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했다. 물론 그만큼 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잦았지만 그들은 결코 굴하지 않는 잡초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세리는 그들의 정의감이 아니라 특종에 대한 욕망을 이용하기로 했다. 세리는 공공도서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그리고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한 번 더 거쳐 녹음 파일에서 강지훈 부자의 목소리 톤을 미세하게 변경했다. 원본과 거의 흡사하지만 법적인 논쟁이 벌어졌을 때 조작 가능성이라는 작은 도피처를 남겨두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파일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다. 태아그룹이 추진 중인 삼진화학 인수합병 건. 국토부 박 의원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태아가 준비한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실은 언제나 돈보다 무거운 법이다. 메시지는 도발적이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기자들이 스스로 미끼를 물고 진실을 파헤치도록 유도해야 했다. 이메일을 보낸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코노믹 저널의 홈페이지에 단독 기사가 올라왔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단독 태아그룹, 삼진화학 인수합병 막후에 검은 거래, 의혹, 정관계 로비설 솔솔. 기사는 세리가 보낸 녹음 파일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신뢰할 만한 제보자에 따르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태아그룹이 특정 정치인에게 거액의 로비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면서도 독자들의 의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파장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작은 인터넷 매체의 가십성 기사로 치부되었지만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다. SNS를 통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태아그룹의 주가는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다. 폭락은 아니었지만 견고해 보였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불길한 신호였다. 강만철 회장은 분노로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값비싼 도자기를 벽에 던져 박살냈다. 인수합병의 마지막 단계에서 터져나온 악재는 그의 모든 계획을 뒤흔들고 있었다. 당장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금융감독원에서도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이 날아왔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예정되어 있던 최종 계약을 잠정 보류하고 공식적인 해명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분노는 곧장 아들인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다짜고짜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질렀다. 이 멍청한 자식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정보가 어디서 샌 거냐고. 강지훈은 아버지의 분노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의 변명은 강만철의 화를 더욱 돋을 뿐이었다. 내 놈이 입을 함부로 놀리고 다닌 게 틀림없어. 그 입이 화근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나. 강만철은 아들을 의심했지만 설마 학교 라운지에서의 통화가 도청되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지훈이 술자리에서나 여자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다 비밀을 누설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강지훈은 차갑게 식어버린 휴대폰을 든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아버지에게 난생 처음으로 무능력한 멍청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분노와 모멸감에 휩싸인 그는 자신의 화를 풀어낼 대상이 필요했다.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한셀이었다. 그녀는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아무리 짓밟아도 저항하지 못하고 누가 보아도 동정받지 못할 약자.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망가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다. 그는 눈에 살기를 띈 채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 시각 한세리는 평소처럼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어폰을 통해 태아그룹의 주가 변동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 미세하게 하강 곡선을 그리는 주가의 흐름은 그녀에게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측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곧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 또한 예감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분노가 자신을 향할 것이라는 것을 아니나 다를까. 거칠고 요란한 발소리가 도서관의 정적을 깨고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다짜고짜 세리가 듣고 있던 이어폰을 잡아챘다. 귀에서 이어폰이 빠지면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세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응시했다. 또 무슨 일이죠? 강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강지훈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년 때문이야. 내년 같은 재수 없는 게 우리 학교에 들어온 뒤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며 소리쳤다. 주변 학생들이 수군거리며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다. 네, 그 재수없는 얼굴 좀 안 보고 살 수 없나. 그는 세리의 책상 위에 있던 점자책을 집어 들었다. 지난번처럼 분수대에 던져버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생각을 바꿨다.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분노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책을 든 채 세리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따라와. 그의 힘에 세리의 몸이 속수무책으로 끌려갔다. 그녀의 하얀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강지훈이 그녀를 끌고 간 곳은 학교 중앙정원이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장소였다. 그는 세리를 정원 한가운데에 떠밀고 그녀의 점자책을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뿌렸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이딴 쓰레기, 내년한테는 딱 어울리지. 그는 경멸의 찬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내 눈에 띄기만 해봐. 그때는 이게 아니라 내 팔다리 중 하나를 부러뜨려 버릴 테니까. 주변에 모여든 학생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전의 괴롭힘과는 차원이 다른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었다. 몇몇 여학생들은 눈살을 찌푸렸고 남학생들조차 너무 심하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여전히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 구경하던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이수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세리는 흩어진 종이 조각들 사이에서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는 우니제니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강지훈의 행동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켰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는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잔인함을 드러낼수록 그는 더 빨리 고립될 것이고 그의 추락은 더욱더 극적일 것이었다. 세리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쳐놓은 거미줄에 거대한 먹잇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거인이 바늘에 찔린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 사이로 이수진이 걸어 나왔다. 그녀의 등장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예기치 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강지훈의 무리 중에서도 비교적 조용하고 방관적인 위치에 있었다. 누구도 그녀가 감히 강지훈의 심기를 거스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찢어진 책 조각들이 널려있는 바닥을 지나 한 세리의 앞에 멈춰 섰다. 강지훈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수진,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 상관없는 일에 나서지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수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처럼 두려움이나 수능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경멸과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눈앞에서 힘없는 사람을 이렇게 짓밟는 게 어떻게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는 짓은 그냥 장난이 아니야. 이건 명백한 폭력이고 범죄야. 강지훈. 그녀의 말은 정원의 소음을 순식간에 잠재웠다. 폭력, 범죄와 같은 단어들은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 천박하고 거친 단어들이었다. 강지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이수진 따위가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너 미쳤구나. 저 눈먼 계집애한테 동정심이라도 생긴 거야. 네 아버지 회사가 아직 태아그룹 발끝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을 잊었나 본데. 내가 똑똑히 기억나게 해줄까. 그의 협박은 노골적이었고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모두가 이수진의 아버지가 신흥 IT 기업의 대표이며 그의 사업이 태아그룹의 투자와 협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수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는 네 아버지처럼 비겁하게 사업하지 않아. 그리고 설령 네 말대로 우리 회사가 망한다고 해도 나는 너처럼 비인간적인 괴물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편을 택하겠어. 그녀의 대답은 강지훈에게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할 말을 잃고 잠시 주춤했다. 그 순간 이수진은 한세리에게 몸을 돌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동에 주변 학생들은 술렁거렸다. 청담 로얄 아카데미의 퀸 중 한 명으로 불리던 이수진이 모두가 무시하던 맹인 소녀를 위해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강지훈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자신들의 비겁함에 대한 통렬한 고발이었다. 몇몇 학생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듯 시선을 피했다. 강지훈의 무리조차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의 눈치만 살폈다. 모욕감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강지훈은 결국 폭발했다. 그래, 그렇게 그 계집의 편을 들고 싶다면 너도 똑같은 취급을 받게 해주지. 그는 소리치며 등을 돌렸다. 오늘부터 이수진은 우리 그룹의 적이다. 누구든 그녀와 말을 섞거나 어울리는 자는 나 강지훈과 태아그룹을 적으로 돌리는 것으로 알겠다. 그의 선언은 절대적인 명령과도 같았다. 그는 무리를 이끌고 횡하니 정원을 떠났다. 그가 사라지자 구경하던 학생들도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다. 아무도 이수진에게 다가와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는 순식간에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다. 정원에는 차가운 침묵과 묵묵히 종이 조각을 줍는 이수진, 그리고 그 모습을 소리로 느끼고 있는 한세리만이 남았다.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수진의 숨소리,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종이를 줍는 손길의 미세한 떨림을 통해 그녀의 감정을 읽고 있었다. 한참 후 이수진은 주울 수 있는 모든 종이 조각을 모아 세리의 손에 쥐어주었다. 미안해, 더 일찍 나서지 못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잠겨 있었다.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고마워.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 때문에 네가 곤란해졌어. 이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어차피 그들과 어울리는 건 숨 막히는 일이었으니까.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이후 예고된 대로 이수진은 철저히 고립되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모두가 그녀를 유령처럼 취급했다. 점심시간에는 늘 혼자 밥을 먹어야 했다. 강지훈의 무리는 교묘한 방법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의 사물함에 쓰레기를 넣어두거나 그녀의 SNS에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시기였다. 하지만 이수진은 놀라울 정도로 덤덤하게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한세리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다니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조합이었다. 학교에서 가장 화려했던 소녀와 가장 그늘진 곳에 있던 소녀. 그들의 연대는 다른 학생들에게 조롱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주위의 시선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예상치 못한 위안과 힘을 얻고 있었다. 이수진은 기꺼이 한세리의 눈이 되어주었다. 저기 복도 끝에서 강지훈이 너를 노려보고 있어.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지금 교실 분위기가 이상해. 애들이 전부 우리를 쳐다보면서 수군거리고 있어. 그녀는 세리가 볼 수 없는 세상의 풍경과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분위기의 미세한 변화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다. 그녀의 설명은 세리가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되었다. 반대로 한세리는 이수진의 마음의 눈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이수진이 느끼는 불안과 외로움을 민루히하게 감지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를 위로했다. 신경 쓰지 마. 그들의 시선은 곧 사라질 거야. 약한 개일수록 더 요란하게 짖는 법이니까. 세리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평온하게 만드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이수진은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치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등대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방과 후 두 사람은 학교 옥상 정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석양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수진은 그 풍경을 세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었다. 노을이 정말 예뻐. 하늘이 오렌지색이랑 보라색으로 물들었는데 꼭 그림 같아. 세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풍경을 상상했다. 수진아. 그녀가 불렀다. 응. 왜 나를 도와준 거야?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았을 텐데. 이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처음에는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계속 널 지켜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너는 불쌍한 게 아니라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어. 강지훈 같은 애들이 아무리 널 흔들어도 너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마치 깊은 바다 같았어.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는 그런 너를 보면서 비겁하게 반감만 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더듬거리다 이수진의 손을 찾았다. 그리고는 가만히 그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따뜻했다. 나에게 눈이 되어줘서 고마워. 수진아, 나야말로 나의 양심이 되어줘서 고마워. 세리야. 두 소녀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석양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다. 그것은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단단하고 아름다운 연대의 시작이었다. 한세리와 이수진의 연대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이수진은 더 이상 강지훈 무리의 일원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태생적인 배경은 여전히 상류층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부여했다. 그녀는 부모님을 따라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는 각종 파티와 모임에서 한세리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위선적인 대화, 은밀한 눈빛 교환, 그리고 권력의 역학관계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포착해냈다. 주말마다 세리의 별장에서 만나는 것이 두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이수진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세리의 특수 모니터로 전송했다. 이 사람이 강만철 회장이랑 귓속말을 하던 K건설의 부사장이야. 표정이 아주 아첨꾼 같았어. 이건 파티 참석자 명단인데
태아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대표들이 이상할 정도로 많이 와 있었어. 이수진의 생생한 묘사는 세리가 퍼즐을 맞추는데 결정적인 조각들을 제공했다. 세리는 이수진이 가져온 정보와 김 비서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결합하여 거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은 강지훈의 아버지 강만철과 그가 뇌물을 주려 했던 박 의원에게 집중되었다. 김 비서는 박 의원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의 재산 형성 과정, 숨겨진 내연녀, 심지어 그의 아들이 해외에서 도박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표면적으로는 청렴한 정치인이었지만 그의 발밑은 썩은 구덩이 그 자체였다. 세리는 박 의원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정치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된 후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들의 실소유주를 추적하자 그 끝에는 태아그룹뿐만 아니라 K건설, 대한화학 등 몇몇 다른 대기업들의 이름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박 의원이라는 공동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거대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세리는 전율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비리 문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좀먹는 거대한 암세포 조직이었다. 강지훈과 그의 무리가 학교에서 벌이는 짓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사회에서 저지르는 범죄의 축소판에 불과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썩어빠진 구조를 뒤엎는 거대한 전쟁으로 확장되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수정했다. 태아그룹 하나만을 무너뜨리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카르텔에 속한 모든 기업들을 동시에 공격하여 서로를 도울 시간조차 주지 않고 한 번에 괴멸시켜야 했다. 이것은 고도의 전략과 막대한 자본,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이 요구되는 위험한 작전이었다. 그녀는 즉시 김 비서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지시를 받은 김 비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한 세리의 보호자나 비서가 아니었다. 그는 유진그룹의 그림자 속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움직이는 총사령관이었다. 그는 한 회장의 전적인 신임 아래 유진그룹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밀 태스크포스 팀을 소집했다. 팀에는 전직 국세청 조사관 출신의 회계사,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 그리고 전설적인 해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김 비서는 서울의 한 비밀스러운 오피스에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달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임무는 태아그룹을 포함한 5개 기업의 모든 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단 하나. 법적, 재정적으로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은 뜨거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아가씨의 전쟁이 곧 유진의 전쟁이며 돌아가신 회장님 내외분의 한을 푸는 성전 샹차님을 알고 있었다. 전문가팀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회계팀은 카르텔 기업들의 분식 회계와 비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법무팀은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올가맬 법적 증거들을 수집했다. 해커는 그들의 보안 시스템 가장 깊숙한 곳에 침투하여 은밀한 내부 거래 내역과 이메일들을 빼내왔다.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한 소녀의 명령에 따라 조용하지만 무섭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별장에서 세리와 이수진은 거대한 스크린에 그려진 카르텔의 관계도를 보고 있었다. 붉은 선으로 복잡하게 얽힌 기업과 정치인들의 이름은 마치 아기에 찬 거미줄처럼 보였다. 이수진은 그 거대한 부패의 실체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썩어 있었을 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리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촛불 하나가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 세리의 확신의 참모습에 이수진은 자신의 나약함을 반성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 또한 이 거대한 전쟁의 일부였다. 내가 뭘 하면 될까? 그녀가 결연한 표정으로 물었다. 세리는 그녀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었다. 이 모든 것을 끝낼 무대가 필요해. 그들의 가장 화려한 파티가, 그들의 가장 처참한 장례식이 될 거야. 세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계획이 완성되어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무대는 바로 2주 후에 열릴 청담 로얄 아카데미의 설립기념 자선 무도회였다. 그 행사는 학교의 가장 큰 연례 행사로 정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총출동하는 사교계의 중심이었다. 강만철 회장과 박 의원은 물론 카르텔에 속한 모든 핵심 인물들이 그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위선과 오만을 세상에 과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세리는 그 자리를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심판의 무대로 만들 생각이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다. 무도회가 열리는 날, 모든 준비를 마쳐주세요. 폭풍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차갑고 비장한 결의에 차 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청담 로얄 아카데미의 자선 무도회가 다가올수록 강지훈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아버지의 회사는 이코노믹 저널의 기사로 인해 시작된 의혹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주가는 간신히 방어하고 있었지만 인수합병 계획은 사실상 무기한 중단된 상태였다. 강만철 회장은 모든 분노를 아들에게 쏟아부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그의 분노와 불안감은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변해 한세리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불행이 그 눈먼 계집애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가 학교에 나타난 이후로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무너진 자존심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는 한세리를 완전히 짓밟아 자신이 여전히 이 학교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무도회는 그에게 완벽한 기회였다. 모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한세리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남은 추종자들을 비밀리에 불러 모아 잔혹한 계획을 세웠다. 그의 계획은 유치했지만 그래서 더 악랄했다. 그는 무도회의 하이라이트 순서에서 마치 실수인 것처럼 위장하여 한세리의 머리 위로 돼지피를 쏟아부을 생각이었다. 그는 그녀가 가난한 장학생인 만큼 분명 하얀색의 소박한 드레스를 입고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얀 드레스 위로 붉은 피가 쏟아지는 극적인 장면은 모두의 뇌리에 깊이 박힐 것이었다. 그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광적인 희열을 느꼈다. 모두가 경악하고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피를 뒤집어 쓴 채 울부짖는 한세리의 모습. 그것이야말로 그가 받아야 할 위로이자 빼앗긴 권위를 되찾는 의식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음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어나가고 있었다. 이수진은 강지훈에게 등을 돌렸지만 그녀를 동정하거나 혹은 다른 속셈이 있던 몇몇 여학생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다. 그녀는 그들을 통해 강지훈이 무언가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챘다. 끈질긴 노력 끝에 그녀는 마침내 그 끔찍한 계획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즉시 세리에게 달려갔다. 세리의 별장에서 이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세리야, 무도회에 가면 안 돼. 그 자식들. 정말 미쳤어. 그녀는 세리가 충격을 받거나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리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공포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대신 그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아주 잘 됐네. 이수진은 그녀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뭐가 잘 됐다는 거야? 이건 정말 위험해. 아니, 수진아, 이건 위험이 아니라 기회야. 세리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강지훈은 지금 스스로 가장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어. 자신의 잔인함과 어리석음을 만천해 공개할 무대를. 그리고 그 무대는 내가 준비한 심판의 막을 올리기에 가장 완벽한 배경이 되어줄 거야. 그녀의 말에 이수진은 전율했다. 세리는 이미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강지훈의 유치한 복수극은 그녀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는 작은 소품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무도회를 준비하는 두 진영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강지훈과 그의 무리는 성공적인 거사를 위해 비밀스럽게 모여 낄낄거렸다. 그들은 돼지피를 어떻게 공수할지, 누가 망을 보고 누가 피를 쏟을지 따위에 저급한 모의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반면 한세리의 주변에서는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는 조용하고 치밀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김 비서는 유진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법무팀은 카르텔 기업들을 상대로 할 소송 서류 준비를 마쳤고, 회계팀은 그들의 비자금 내역을 폭로할 보고서를 완성했다. 해커는 무도회장의 모든 스크린과 음향 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했다. 이수진은 세리를 도와 무도회에 입고 갈 드레스를 골랐다. 그녀는 세리가 하얀색 드레스를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세리는 의외의 선택을 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디자이너가 제작한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짙은 남색의 벨벳 드레스를 골랐다. 우아하고 기품이 넘치면서도 모든 빛을 빨아들일 듯한 깊은 색감은 그녀의 신비로운 분위기와 어우러져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 드레스는 피해자의 옷이 아니라 심판자의 예복처럼 보였다. 무도회 전날 밤, 강지훈은 자신의 아지트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배를 들었다. 그는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세리는 무너지고 자신의 권위는 회복될 것이었다. 그는 상상만으로도 즐거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공허하고 광기에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신나게 걸어가고 있는 길이 사실은 깎아지른 절벽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세리는 별장의 넓은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무도회에서 입을 드레스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칠흑 같은 드레스 위로 그녀의 목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김 비서가 그녀의 뒤에서 마지막 보고를 했다. 아가씨,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폭풍은 아가씨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리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의 소리를 들었다. 도시의 소음과 바람소리. 그 모든 것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5년이었다. 부모님을 잃고 빛을 잃은 채 어둠 속에서 칼을 갈아온 시간. 길고 길었던 복수의 밤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다. 내일이면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새벽을 열 것이다. 그녀의 얼굴은 그 어떤 표정도 담고 있지 않았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뜨거운 불꽃을 품고 있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청담 로얄 아카데미의 설립 기념 자선 무도회는 그 명성만큼이나 화려했다. 호텔 연회장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홀은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장식된 샹들리에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 값비싼 샴페인을 손에 들고 위선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태아그룹의 강만철 회장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박 의원과 나란히 서 있었다.
작은 스캔들은 이미 그의 권력 아래 잊힌 과거가 된 듯 보였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집중된 순간은 한세리가 이수진의 부축을 받으며 등장했을 때였다. 짙은 남색 벨벳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신비로운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초라한 장학생이 아니었다. 침착한 걸음걸이와 당당한 태도는 마치 어둠의 여왕과도 같은 기품을 느끼게 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소녀가 정말 그 소문 속의 맹인 장학생이 맞느냐고.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세리의 변신을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화려하게 꾸밀수록 잠시 후에 겪게 될 치욕은 더욱더 극적일 것이었다. 그는 무대 뒤편에 대기하고 있는 친구에게 눈짓을 보냈다. 돼지 피가 담긴 양동이가 어둠 속에서 불길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무도회는 예정된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학교 이사장의 지루한 연설이 끝나고 학생들을 위한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일부러 학교에 압력을 넣어 특별 장학금이라는 명목의 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수상자로 한세리의 이름을 올렸다.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였다. 사회자가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여 모든 학생에게 귀감이 된 한세리 학생.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박수 소리가 연 회장을 채웠다. 세리는 이수진의 안내를 받아 천천히 무대로 향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그녀가 무대 중앙에 서고 눈부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는 순간 강지훈은 마침내 신호를 보냈다. 무대 뒤편에 숨어있던 그의 친구가 피가 담긴 양동이를 들고 세리의 등 뒤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멈췄다. 펑 하는 굉음과 함께 연 회장의 모든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다.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홀은 순식간에 아무르게 휩싸였다.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것은 무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들이었다. 스크린이 차례로 켜지면서 연 회장 전체에 귀에 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만철 회장과 강지훈이 나누었던 뇌물을 지시하는 대화 내용이었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스피커를 통해 터져나오는 적나라한 대화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곧이어 스크린에는 태아그룹의 비자금 계좌 내역, 강만철 회장과 박 의원의 미로의 장면을 찍은 사진, 그리고 삼진화학 인수합병 과정의 불법적인 내부 자료들이 쉴 새 없이 펼쳐졌다. 그것은 한 기업의 비리를 넘어 거대한 카르텔의 실체를 폭로하는 충격적인 증거들이었다. 강만철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박 의원은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사람들은 출구를 향해 몰려들었다. 강지훈은 무대 위에서 얼어붙은 채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친구는 손에 든 양동이를 떨어뜨려 바닥에는 붉은 피가 흥건하게 고였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연 회장의 육중한 정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남자들이 도열하듯 들어와 길을 만들었다. 그 길의 끝에서 김 비서가 미는 휠체어를 탄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유진그룹의 한 회장이었다. 재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은둔의 제왕. 그의 등장은 모든 소음을 단숨에 집어삼켰다. 한 회장과 함께 들어온 변호사들이 강만철 회장을 비롯한 카르텔의 핵심 인물들에게 다가가 소송장과 가압류 통지서를 차례로 건넸다. 동시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연 회장으로 진입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박 의원에게 수갑을 채웠다. 모든 것은 한편의 잘 짜인 연극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마침내 한 회장은 무대를 향해 휠체어를 돌렸다. 김 비서가 건넨 마이크를 잡은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를 울렸다. 감히 내 놈들이 나의 유일한 손녀를 건드려. 그의 손가락이 무대 위에 한 세리를 가리켰다. 꺼졌던 스포트라이트가 다시 그녀를 비추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핀 한 송이 꽃처럼 고고하고 아름답게 서 있었다. 이 아이가 바로 5년 전 사고로 너희들이 죽이려 했던 내 아들과 며느리의 딸. 유진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한셀이다. 한 회장의 선언은 천둥소리처럼 모두의 심장에 내리꽂혔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앞에서 그가 벌레처럼 무시하고 짓밟았던 맹인 소녀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제국의 공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다. 그의 오만함, 그의 권력, 그의 세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바닥에 쏟아진 돼지피 웅덩이 속에 무릎을 꿇은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세리를 올려다보았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세리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요하게 자신의 발 아래에서 무너져 내리는 적들의 세계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밤이 마침내 그 화려한 막을 내리고 있었다. 무도회의 밤이 남긴 파장은 거대한 쓰나미처럼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언론은 연일 태하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대서특필했고 태하그룹을 중심으로 한 부패 카르텔의 실체는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 나갔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으며 대한민국 경제는 한동안 극심한 혼돈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 혼돈은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건강한 고통이었다. 강만철 회장을 비롯한 카르텔의 주범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들의 부와 명예는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태하그룹은 결국 공중분해되었고 알짜 자산들은 경쟁사들에게 헐값에 넘어갔다. 그중 가장 큰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유진그룹이 조용히 인수했다. 한 회장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원수의 성을 무너뜨린 셈이었다. 강지훈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무너졌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더 이상 청담 로얄 아카데미에 다닐 수 없었다. 아버지의 구속과 가문의 몰락은 그를 하루아침에 사회의 천민으로 만들었다. 한때 그를 따르던 친구들은 모두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는 술에 절어 거리를 방황하다. 사소한 시비 끝에 폭행 사건에 휘말려 경찰서 신세를 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의 오만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공허하고 패배감에 젖은 눈동자만이 남아있었다. 한세리는 더 이상 청담 로얄 아카데미에 가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길고 잔인했던 시험은 마침내 끝이 났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자리, 유진그룹의 심장부로 돌아왔다. 그녀가 처음으로 회장실 의자에 앉았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정형은 소리로만 느껴졌지만 그 어떤 풍경보다도 장엄하게 다가왔다. 이곳이 바로 그녀가 앞으로 이끌고 책임져야 할 그녀의 왕국이었다. 한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그런 그녀의 모습을 대견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힘들었을 게다. 이 늙은이의 욕심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드러웠다.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그곳에서 돈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웠어요. 진짜 세상의 모습을 보았고 진짜 친구를 얻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한 회장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는 자신의 손녀가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한 그릇을 가진 지도자로 성장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아무런 미련 없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 유진그룹의 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수진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는 이번 사태에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오히려 정직한 경영을 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업 이미지가 더욱 좋아졌다. 세리는 이수진에게 유진그룹 산하에 새로 설립될 사회공헌재단의 이사장직을 제안했다. 기업의 불법 행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돕고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을 하는 재단이었다. 이수진은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사교계의 꽃이 아니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위기 속에서 피어난 두 소녀의 우정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단단한 동맹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한세리는 유진그룹의 후계자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녀의 경영 방식은 할아버지와는 달랐다. 냉혹한 승부사의 모습보다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진 전략가의 모습에 가까웠다.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경영자보다도 시장의 흐름과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냈다. 그녀의 등장은 대한민국 재계에 신선한 충격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세리는 유진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 홀로 서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도시의 소리를 들었다. 수많은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까지. 그 모든 소음이 그녀에게는 희망을 노래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들렸다. 그녀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복수를 다짐했던 날들. 그 어둠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상을 선물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귀와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세상의 진실을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진정한 비전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꿈꾸고 머리로 그려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눈앞은 여전히 어둠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기댄 어둠의 상속녀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빛의 계승자였다. 그녀의 입가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찾아온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는 미소였다. 정의는 결코 눈멀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냈다.